학부모님들 안녕하십니까? 파인만학원의 김범입니다. 지금부터 학종맘 입시교실 입문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엄마가 똑똑해야 아이가 대학을 잘 갈 수 있습니다.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종맘 입시교실을 제가 2013년에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8천여 명의 학부모님들이 들었습니다. 대략 횟수로는 한 150회 정도를 진행했었고요. 학종맘 입시교실을 제가 왜 진행하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고 대학 입시를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그 한정된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엄마들이, 특히 우리 엄마들이 대한민국의 대학 입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 또 우리 자녀를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자녀가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지 않게, 그리고 자기가 주어진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자기와 관련된 대입 전형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학종맘 입시교실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2017년에 저와 비롯해서 우리 파인만 입시전략연구소 우리 소장님들이 같이 공동 집필한 학종맘 입시 전략서가 본 강의의 모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입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고 있고요. 학종맘 입시교실 입시특강 입문과정은 우리 개원 설명회 예약자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유튜브 채널 방식으로 지금 강연을 진행하고요. 1교시는 스카이 명문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통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렴풋하게 알고 계시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1교시 이 시간을 마련했고요. 2교시는 우리 자녀 과연 공부의 신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공부의 신이 돼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명문대 합격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공부의 신을 만드는 그 프로세스, 이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한 2교시에 우리 자녀의 진로 전공, 우리 진로 전공을 어떻게 탐색하고 결정할 것인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특강 심화 과정입니다. 입시특강 입문 과정은 대략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심화 과정은 한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분량이고요. 대상은 우선 동탄파인만학원 재원생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외부 학생들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조금 안정이 되고 났을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 한 8월에서 9월 사이에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입시특강 심화 과정이 진행될 거고요. 첫 번째 시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해하셨으니까 입학사정관은 과연 학생들의 학생부에 대한 서류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입학사정관의 입장에서 그 학교생활 기록부를 평가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걸 이해하신다면 입학사정관이 고득점을 주는 학생부가 있겠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지 않는 그런 학생부가 있겠죠. 그걸 이해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가 초격차 합격권 학생부를 만들 수 있는지 그 실전 그 과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이제 1교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근 교육 이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2019년 11월에 발표가 됐죠.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이 조국 전 장관님 그 자녀의 어떤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돼서 정부에서 이 대입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또 확보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 굉장히 이 이전과 이후에 어떤 대한민국 대입제도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이 강화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 전과 후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로 인해서 서울 상위권 16개 대학 정시가 확대됐죠. 원래 계획대로라면 정시 모집은 한 30% 정도에서 수렴할 것으로 예상이 됐어요. 그런데 그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에 이제 정부 교육부에서 이 상위권 대학을
권고했지만 사실 강제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시 수능이 40%로 확대됐고요. 수시 모집에서 모집을 못하고 2월 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45%까지 선발한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기존의 이제 학종 전형 같은 경우는 대략 한 50에서 55% 정도 선발로 예상이 됐었는데 정시 수능 확대에 맞춰서 수시 학종의 선발 비율이 한 40에서 45% 정도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 학종이 대략 한 40%, 정시 수능이 한 40% 이렇게 선발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되게 큰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올해 고3서부터 전국 약학대학의 인원을 그 전까지는 이제 약학 전문대학원 체제였는데 이제 약학대학 체제로 해서 1,583명을 선발합니다. 이게 또 특징이고요. 근데 올해 중3 이제 영재고 입시가 이번 주 지난주 이제 일요일에 끝났는데요. 중복 지원이 금지됐기 때문에 경쟁률이 기존 14대 1에서 한 6대 1 정도로 조정이 됐고요. 문항수는 좀 감축됐고 전체적인 난이도는 조금 하향화됐고요. 지역 인재 우수 선발 확대가 돼서 수도권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해졌습니다. 그다음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해당되는데요. 서울대가 지금 현재 정시 모집하는 비율이 한 25%에서 지금 30%까지 올라갔고요. 이제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정시 모집을 40%까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서울대가 정시 40% 확대를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능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기에는 좀 아쉽기 때문에 정시 모집의 학종 요소, 즉 학생부를 일반 전형 같은 경우 20%, 지역적인 선발 전형 같은 경우는 40%까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이 학종 요소를 도입했다라는 게 중요한 어떤 이제 이슈가 되겠고요. 그 다음이 조금은 거리가 있지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대상이거든요. 그 초등학교 6학년 이하부터는 지금 고교학점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전면 시행입니다. 그런데 이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은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학생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교육부가 이제 어떤 시행안으로서 발표된 것들이 있는데 그게 정확히 시행이 될지에 대한 여부는 사실은 다음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부터 자사고와 외국 국제고가 일반고로 이제 전환될 예정이죠. 그래서 서울권 자율고나 외국 국제고는 아마도 일반고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동탄 국제고 같은 경우도 여기 해당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관심 있는 부분이 이제 뭐 민사고라든지 또는 외대보고, 삼상고, 하나고와 같은 이런 자립형 사립고 같은 경우는 과연 자사고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는 이제 반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체적으로 지금 자사고 외국 국제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의 그 교육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아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약대가 생긴 게 지금 대학 입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선은 그 문과와 이과가 있잖아요. 이제 문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학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고려대학교 순서대로 이제 커트라인이 결정이 될 텐데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서울대하고 연세대 사이에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일단 서울대 위에 일단은 의치대가 있죠. 전국의 의치대를 다 합치면 한 대략적으로 한 4,500명 가량의 의치대를 뽑거든요. 서울대 정원이 한 대략 자연계 정원이 한 1,400명 정도 되니까 의치대 4,500명을 합치면 서울대학교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서 그렇지 서울대급의 학교가 대략 한 3개 정도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런 의치대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대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계 학생으로서는 이제 서울대를 갈 학생들이 의치대로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서울대를 가기는 문과 학생보다는 조금 인원수 면에서는 조금 이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연세대학교 가는 게 아니고
카포유지라는 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이스트 포항공대, 유니스트, 지스트 같은 학교들이 있는데 여기가 다 합치면은 거의 한 서울대학교 정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대략 카이스트가 한 거의 한 900명 가까이 선발하고요. 또 포스텍 포항공대가 또한 300명 가까이 선발하고 유니스트, 지스트 이런 학교들이 100에서 200명 정도 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뭐 이런 학교들도 역시 연세대학교보다는 조금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학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약대가 1,583명이 생긴다라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약대면 거의 이제 카포 유지 수준에 좀 육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입학하기가. 그다음에 이제 지방권 약대 같은 경우는 거의 연고대 수준으로 아마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583명이 지금 약대로 선발하기 때문에 역시 연세대 고려대학교로 갈 자연계 학생한테는 이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분산되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연계열 일반학과 합격성도 아마 하락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의 선발 인원이 기존의 4,828명에서 지금 약대가 포함되면서 6,411명으로 약 33%의 인원이 증가됐고, 이거는 이제 자연계 학생 입장에서는 조금 더 대학 진학이 좀 유리해졌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 이제 2022 대전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 현재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적용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 중1 학생과 지금 초6 학생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도 조금의 변화는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약간의 지금 브릿지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중2, 중1도 사실은 초6 학생들이 적용되는 고교 학점제를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점진적으로 대학 입시에서도 이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좀 변화해 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기 전과 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15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 적용이 되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이하가 이 고등학생이 됐을 때 적용되는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행 같은 경우는 고등학생이 됐을 때 과목이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 선택과목으로 분류가 되고요. 전문교과라고 따로 있는데 전문교과 1은 지금 특목고에만 거의 존재합니다. 일부 과학 중점학교가 이 전문교과 1이 있기도 하고요. 이 전문교과는 이제 심화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일반고는 이 전문교과 1을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과정을 우리 전문교과 2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게 2022 개정교육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전문교과 2, 특성화고등학교는 그냥 전문교과로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공통과목은 그대로 이어질 것 같고, 제가 볼 때 일반 선택 과목도 그대로 아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진로 선택과 전문교과 1이 융합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각각 이제 진로 선택의 일부가 융합 선택으로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아마 융합 교육 과정이라는 새로운 교육 과정을 신설해서 이제 과목 간의 융합 주제로 만드는 새로운 교과서가 좀 등장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융합 선택이고, 그다음에 진로 선택이라고 불리워지는 과목에는 과거에 이제 현행 진로 선택 과목이 넘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1이 아마 진로 선택으로 아마 들어가서 이 진로 선택이 이제 현행 진로 선택과 전문교과 1이 이제 같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편성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에서는 전문교과 1이 특목고에서만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진로 선택으로 들어가면서 일반고 학생들도 이 진로 선택에서 심화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건 이제 학교 간의 어떤 교사 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학교에 이 해당 과목이 개설이 되지 않을 때는 온라인 수강을 듣든지 아니면 해당 교과가
개설된 학교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공동 이제 수강을 하든지 아마 그런 식의 방식이 취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있거든요. 현행 같은 경우는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평가제라 불리워지는 이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오는 상대 평가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3단계 절대 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거든요. 진로 선택 같은 경우 3단계라는 건 A, B, C만 나옵니다. 현재. 그래서 A 같은 경우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나머지는 C 이렇게 하는 절대평가 방식을 현행 지금 취하고 있고요. 즉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에서 학생들이 성취 평가제 틀 안에서 이제 1등급과 2등급을 받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진로 선택에 해당되는 3단계 절대평가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A등급을 받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평가 방식이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 틀 안에서는 어떻게 이제 앞으로 우리 학생부에 이제 성적표가 기록이 되냐면은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교과, 전문 교과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요 선택 과목 안에는 이제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이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뭐 전문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 해당되니까 뭐 그렇게 참고해 보진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통 과목 같은 경우 전체적으로 지금 성취도 이제 성취도 평가제, 즉 절대 평가 5단계가 다 적용됩니다. 이 5단계라는 것은 이제 A, B, C, D, E까지고요. 이런 이제 5단계 평가 방식이고, 중요한 거는 공통 과목은 5단계 평가 방식 외에 석차 등급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즉 일반 선택, 융합 선택, 진로 선택은 5단계 절대 평가와 함께 이제 석차 등급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중요한 포인트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의 어떤 교과 성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즉 공통 과목은 학생들의 석차를 알 수가 있어요. 석차 등급을요. 그래서 이 학생이 1등급서부터 9등급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석차를 갖는지를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주로 배우는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이 석차 등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즉 학생의 어떤 상대 위치를 알 수가 없고, 대학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이 학생이 A등급인지 B등급인지, 즉 90점 이상이면 A고요. B는 이제 80점 이상이고 C는 70점 이상이거든요. 요 등급과 그다음에 교과의 평균, 그다음에 그 등급을 준 학생의 비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등급을 많이 준 학교는 A를 많이 줬구나라고 이제 대학이 확인할 수 있죠. 또 수강자 수, 이 정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어떤 고민이 들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기존의 이제 9등급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그래도 이 학생의 수준을 이 내신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었는데, 고교학점제 틀 안에서는 즉 공통 과목은 확인이 되지만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좀 확인이 좀 쉽지는 않겠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선택 과목에서 A 등급을 받는 학생들의 비중을 좀 높이려고 이제 문제 난이도를 좀 쉽게 출제할 가능성이 있겠고요. 또 이게 실제로 도입되게 되면은 특목고 학생들이 굉장히 득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목고 학생들은 문제를 일반고에 비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해도 거의 응시자의 8, 90%가 90점 이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선택 과목에서는 일반고 학생들하고 거의 편차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서, 이게 이 대학 입시에 그대로 적용된다면 특목고 학생들한테 훨씬 더 유리하게 지금 이 내신 평가 방식이 지금 바뀌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부가 고민이 좀 많을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자녀를 대학 보내는 과정과 본인이
과거에 대학을 갔던 시절을 떠올려 보신다면 지금이 대학 가기가 좀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치로 본다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대학을 갈 때는 우리 부모 세대 같은 고3이 그 당시에 대략 한 100만 명 정도 됐거든요. 그 당시는 대한민국 4년제 대학이 전국에 1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지금 고3 학생이 41만 6천 명으로 한 42만 명밖에 안 되고요. 4년제 모집 정원이 무려 34만 6천 명을 지금 선발하고 있고 대학의 숫자는 198개로 약 200개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애들이 대학 가기가 어려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훨씬 쉬워야 되는데 우리가 체감하는 거는 대학 가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느낍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선발 방식의 복잡성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 세대 때는 학력고사를 잘 보거나 수능을 잘 보거나 해서 대학을 갔던 방식이고요. 그 당시는 대학의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혹시 이런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이해찬 세대라고 불려지는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2학번, 03학번 학생들부터 이게 시작이 됐는데요. 하나만 잘해도 대학을 잘 갈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하나를 다른 말로 따지면 그 하나를 매우 잘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대학 입장에서는 하나만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기에 조금의 이제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도 잘하고 나머지도 같이 잘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 선발을 하는 방식으로 좀 변화가 됐는데요. 이게 이제 뭘 뜻하냐면 2000년대 이후에 대한민국 입시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큰 틀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는 또 4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이 있고요. 정시 모집에서도 가군, 나군, 다군에서 3번 이제 뽑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입시가 복잡한 나라가 없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입학 세종관 전형을 실시하고 있고 내신은 절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GPA라고 부르죠. 이 절대평가 내신과 함께 SAT라고 불려지는 수능을 같이 종합평가해서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수능까지 종합평가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신, 그러니까 비교과는 안 들어가고 입시에 내신과 함께 논술 시험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학별고사가 있다는 거죠. 이 논술 시험이 결합된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입시 같은 경우는 내신이 상대평가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갖고 뽑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면접으로 뽑는 방식이고,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 시험이 있고요. 그다음 정시 모집은 수능 100% 전형입니다. 사실 하나만 잘하면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만 잘하면 갈 수 있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학생부가 좋은 학생이고요. 논술 전형은 논술 잘해야 되고요. 정시 수능 전형은 수능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다 끊어서 선발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과연 어떤 전형에 가장 최적화한가 고민이 되실 거예요 아마. 제가 말씀드린 전형이 5가지가 있습니다. 교과 전형, 종합 전형, 특기자 전형, 요즘은 실기 전형이라 불러요. 그다음에 논술 전형, 그다음에 정시 수능 전형. 이 5가지 전형을 다 잘할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럼 이 5가지 전형 중에서 우리 자녀가 어떤 전형에 가장 적합한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요 판단할 때 물론 학생이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어떤 전형이 유리할지는.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이제 학생의 어떤 장점과 단점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형에 우리 자녀가 가장 유리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부터 좀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한 전형에 좀 집중 투자하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대학을 잘 갈 확률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 적합한 학생은 좀 수능 위주의 어떤 학습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대학을 잘 갈 수가 있고요. 또 내신에 이제 강점이 있는 학생은 학습은 교과 전형이나 학습은 종합 전형에 이제 집중 학습을 하는 게 좋다고요. 그다음에 또 논술 능력이 뛰어난 학생은 이제 논술 쪽에 좀 이제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은데 이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적으로 지금 정원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조금 살펴봐야 되는 전형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서 상위권 대학, 중위권 대학, 하위권 대학 이런 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대한민국 대학이 200개인데 상위권 대학은 몇 개냐? 뭐 대략적으로 10% 이내다. 즉 20개 정도 대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위권 대학은 그 밑에 40개 대학입니다. 그 다음에 하위권 대학은 그 밑에 또 140개 대학이 하위권 대학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하위권 대학 140개 대학은 미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입시가 그냥 없다라고 보셔도 뭐 상관없겠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 그런 대학은 아마 상위권 대학에 아마 집중돼 있겠죠. 그래서 학종만 입시교실은 전반적으로 요 상위권 대학 20개 대학에 집중돼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대학의 순위인데요. 요거는 뭐 그래서 엎치락뒤치락하면서 매년 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 가늠을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열거를 좀 했습니다. 일단 기준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대학에 가는 데 있어서 서울권 고등학교 학생이다라고 가정하고 제가 등급을 대략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서울대를 진학하려면 우리 학생들의 내신이 상대평가에서요 1.8등급 이내에 들어야 됩니다. 일단 숫자를 일단은 외워 두시는 게 좀 좋아요. 어느 정도를 해야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가늠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 카포유지, 그러니까 카이스트 포항고대 유니스트 지스타 학교도 역시 서울대랑 비슷합니다. 내신은 1.8등급 정도 이내에 들어야 되겠고요. 연세대 고려대학교로 가고 싶다 그러면 2등급 안에 들어야 되겠고 서성안이 2.2등급 외우셔야 됩니다. 중경외시 2.4등급, 건동홍숙 2.6등급, 국숭세단 2.8등급, 광명상가 3등급, 인서울 3.5등급이 됩니다. 3.5등급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등급은 지역마다 또는 고등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보지 마시고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0.2등급 차이로 그 대학의 등급이 바뀐다라는 것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보다시피 상위권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 치열하게 공부를 하겠는가가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등급 얘기를 한 거는 상대평가일 때고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고1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은 보다시피 이런 상대평가 틀 안에서 평가를 할 거고 고2, 고3 때 배우는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A, B, C, D로 평가하는 절대 평가 방식이니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서부터는 지금 제 설명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요. 좀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 틀에서 입시가 치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수능으로 환산해 볼게요. 수능으로 환산할 때 과연 서울대랑 연고대랑 수능 몇 문제 차이가 날까? 또 서성안이랑 중경외시랑 수능이 몇 문제 차이 날까? 요 몇 문제 차이 날까를 좀 아시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수능에서는 지금 영어가 지금 절대평가가 됐죠. 그래서 보통은 영어는 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교시 국어, 그 다음에 2교시 수학, 그 다음에 4교시 탐구 영역, 그래서 국수탐 요 세 개를 합쳐서 보통 이제 등급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어가 지금 문항수로 45문제가 나오고요. 수학이 30문제, 탐구가 20문제 두 과목해서 40문제. 합치면 대략 한 115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풀고서 이제 정시 수능으로 이제 대학을 가는데 그 국수탐 115문제 중에서 서울대와 연고대는 대략 2문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15문제 중에서 2문제 차이로 서울대랑 연고대가 결정되고요. 연고대와 서서만이도 역시 2문제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략 한 2점짜리 한 문제, 3점짜리 한 문제에서 한 2문제 차이로 이제 대학이 바뀝니다. 115문제 중에서 2문제 틀리면은 준경희씨, 2문제 더 틀리면 권동홍수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 학생들이 문제를 틀릴 때 집에 가서 풀면 다 맞춰요, 다시. 그러니까 뭐냐면 현장에서 학생들이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수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문제 잘못 읽기도 하고 이제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준경희씨 갈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실제로 수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에 의해서 한 서너 문제가 더 틀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우리 아이가 평상시 실력에 비해서 한 4문제가 틀리면은 국순세단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한두 문제 차이로 그 대학의 등급이 바뀌는 이런 이 시스템이다 보니까 수능은 정말로 실수를 하지 않는 싸움이다 보니까 실수를 안 하려면은 공부를 완벽하게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재학생들이 그 완벽성에서 떨어져서 보통은 이제 재수생, 삼수생이 되면 이제 공부를 여러 번 반복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수능을 통해서 이제 대학을 잘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수능으로도 대학 가기가 만만치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수시 4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학생부 교과전형, 종합전형, 실기전형, 논술전형이 있고요. 주요 명문대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주요 명문대는 대략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 이제 10개 대학과 거기에 카퍼 유지 이 4개 대학을 합쳐서 이제 명문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교과전형은 한 10%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부 교과전형은 내신만 갖고 뽑는다 이렇게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물론 면접을 통해서 최종 선발이 결정되지만 내신이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략 명문대 한 40% 선발을 하고 있고 학생부가 중요하죠. 그 학생부의 이제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해서 최종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고 경쟁률은 12대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특기자는 거의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특기자 전형이 이제 체육과 예술 계열, 예체능 계열만 지금 남아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그냥 실기 전형으로 이름을 바꿨고요.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보는 학교, 안 보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와 고려대학교, 근데 카포 유지 같은 학교는 논술 전형 자체가 없고요. 논술 전형이 있는 학교는 대략 그 대학의 정원의 한 7, 8%까지 논술로 선발해서 요거를 한 10개 대학을 이제 평균을 내보면 한 5% 정도 논술로 선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률은 보다시피 한 40대 1 정도 됩니다. 경쟁률이 40대 1이면 논술로 뽑히기가 쉽지는 않구나라고 아마 아시게 되겠고 정시는 이제 40% 선발하고 있고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에서는 수능 100%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이란 뭐냐? 학생부를 아예 안 봅니다. 그러면 정시에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학생부 반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시에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정시로 만약에 대학에 가겠다라는 학생은 거의 수능에 올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시가 지금 30% 선발에서 40% 선발로 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학교마다 어떤 유불리가 이제 나타나는데 일단은 지금 강남권에서는 당연히 40% 선발을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고요. 왜냐하면 강남권 학생들은 내신에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수능 40% 선발이 본인한테 훨씬 더 유리하다고 느끼고 있고 실제로 그래서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요. 상대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이 기존에 한 50% 선발에서 지금 40% 선발로 좀 조정이 좀 됐는데 그럼 학생부 종합전형 40% 선발은 어떤 학생들이 유리할까요? 일단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을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에서는 수능을 반영하지 않고 지균에서는 반영하고요. 지금 연세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전형마다 수능을 반영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최근 들어서는 지금 수능을 반영하는 쪽으로 좀 갔어요.
하지만 그 이하 대학교들, 그러니까 뭐 서성한이나 중경이시나 권동욱시나 그 이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 고려대학교, 서울대 일부에 한정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수능을 잘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입시 요소들을 분석해 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 수능 전형은 교집합이 별로 없습니다. 뭐 교집합이라는 것은 국영수 탐구 영역으로 학생을 선발한다라는 과목의 교집합은 있어도 선발 방식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의 교과와 비교과, 그 다음에 면접으로 선발하는 방식이고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대학은 일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정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수능 100% 전형이 대부분의 대학이고 서울대학교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서부터 정시지만 학생부를 반영하겠다라고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제외하고는 지금 학종과 이 정시 수능은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 둘 다 잘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일단 학종은 학생부고요. 정시 수능은 수능이에요. 그러면 학생부도 우수하고 수능도 우수했으면 좋겠죠. 이거는 애를 잘라야 됩니다. 학생을 전국 2에서 4% 이내, 우리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2에서 4% 이내에 든다라고 하면 학종과 수능을 동시에 준비해서 어떤 성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럴 경우는 한 전형에 집중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 교실에서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주식 투자는 분산 투자가 원칙이고요. 대학 입시는 집중 투자가 원칙입니다. 우리 분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대외 환경에 의해서 나의 결과가 영향을 받을 때는 분산하는 게 맞지만, 대한민국 입시는 4년 예고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4년 전에 대학에서 이 선발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이미 미리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미 게임의 공식이 공개가 돼 있죠. 그런 경우는 우리 자녀가 어떤 전형에 강점이 있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하나만 잘해도 대학에 간다. 맞습니다. 하나를 엄청 잘해야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는 학생인가, 아니면 우리 아이가 정시 수능 전형에 맞는 학생인지를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관찰을 하셔야 돼요. 관찰을 하셔서 고등학생이 되면서 한쪽 전형에서 우수성이 있게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입시를 미리 꿰뚫고서 미리 준비해주는 우리 학부모님들을 제가 학종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스카이 명문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재등장했습니다. 교과 등급, 교과 세트, 수능, 요게 트라이앵글의 꼭지점입니다. 교과 등급이 내신이고요. 교과 세특이 활동입니다. 그리고 수능이죠. 제가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지금 학종 40%, 수능 40%로 선발하다 보니까 이게 딱 균형이 맞잖아요. 기존에는 이 공정화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학종 50%, 수능 30%였어요. 그때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학종한 학생들은 학종만 하세요. 수능한 학생들은 수능만 하세요. 그게 성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40% 선발로 균형을 잡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내신과 활동과 수능을 다 준비하다가
어느 전형도 합격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그 재수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재수할 가능성. 공부를 잘할 경우입니다. 공부를 못하면 재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대까지 포함하면 우리 고3 학생들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재수할 수가 없어요. 재수를 한다는 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뜻이고요. 대략 학생부 종합전형이 경쟁률이 12대 1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시 모집이 6번 지원합니다. 그 6번 지원하는데 경쟁률이 12대 1이면 대략 절반은 한 대학이라도 붙고 나머지는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정시도 경쟁률이 6대 1인데 가군다군 다고 3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거기도 역시 붙을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가 재수할 확률은 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게 대치동이랑 가까울수록 그 비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 말은 뭐냐면 결론이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학생들이 학종에 집중해라 또는 수능에 집중해라 제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드리더라도 40% 선발의 균형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현실적으로는 셋 다 준비를 하려는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되고 나서 학생들이 어떤 입시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증가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맞을지 아니면 정시 수능 전형에 맞을지 요거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까요? 요거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계속 관찰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향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전 자료에 드렸죠. 초등학교서부터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초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우선 고등학교는 인학적 사항이 있고요. 출결 사항이 있고 수상 경력, 자기준비 인증 취득 사항, 창의적 체험 활동, 교과서 발달 사항, 독서 활동,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전공 과정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에만 해당되니까 요거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공정성 강화 방안 이후로 지금 고등학교 현재 1학년 이하부터 반영이 된 게 뭐냐면 수상 경력이 미반영됩니다. 즉 학생부에 기록은 되는데요. 대입부로 이제 학생부를 이제 그 대학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됩니다. 미반영이고요. 자격증 미반영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자동봉진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일단 동아리 활동에서는 자율동아리가 미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에서 진로 희망 사항이 미반영입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특기 사항이 미반영이고요. 봉사활동에서 개인 봉사는 미반영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발달 사항이 이제 우리 학생들 그 내신 점수가 기록되는 공간이거든요. 거기서 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서 방과 후 학교 미기재입니다. 방과 후 학교에서 무슨 수업을 받더라도 여기다 적을 수가 없고요. 영재 교육이나 발명 교육을 받더라도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독서 활동 책 아무리 열심히 읽어도 몇 권 읽었는지 반영할 수가 없고요. 여기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이게 지금 공정성 강화 방안인지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의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공정성 강화 방안의 결과가 뭐냐? 학생부 미반영이 늘었어요. 여기서 입학사정관이 주로 평가하는 항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상 경력 많이 봤어요. 미반영입니다. 그럼 지금 수상 경력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자격증도 봤거든요.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자율동아리 많이 봤어요. 볼 수 없어요. 진로 희망사항 봤어요. 왜요? 제가 우리 학생들 학생부를 보면 쭉 읽고 나서 소감. 이 아이가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지금 그 우리 현실이 대한민국 현실이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제가 읽고 나서 이 아이가 진로를 어느 방향으로 잡고 있는지를 알기가 힘들어요. 그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진로 희망사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학생이 적게 돼 있어요. 근데 학생이 적었다고 미반영이에요.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독서 많이 봤거든요. 독서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다 못 보게예요. 못 보게 하다 보니까 그럼 볼 수 있는 게 뭐지가 생기겠죠.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교과학습 발달 상황만 보고 뽑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언제부터요?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서부터 밑에 학년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을 제외하고는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 과거에도 중요했는데 지금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죠? 네, 학생들의 석차 등급이 들어가죠. 이 학생이 1등급인지 2등급인지 3등급인지. 학생부 종합전형은 석차 등급이 반영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1등급 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학종을 하기 위해서는 학종은 그 상위권 대학과 중상위권 대학만 있기 때문에 학종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 내신 등급이 그래도 3.5등급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명문대를 가겠다. 우리 아이가 경희대 안쪽에 명문대를 가야겠다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이 거의 2.4등급 안으로는 들어온다고 뽑는 게 아닙니다. 들어오고 나서 활동이 있어야 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그 석차 등급과 학생들의 원점수나 표준 점수 여러 가지 정보들이 기록되는 게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앞부분이고요. 그 밑에 담당 교사가 그 교과 담당 교사가 일반 과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기록해 주는데 여기 과목별로 500자까지 써줍니다. 500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내신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선생님이 써주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앞으로는 세특이라고 줄여서 말할게요. 이 교과 세특이 중요한데 과목별 500자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우리 수시 모집은 재학생 기준으로 5학기 평가예요. 그러니까 3학년 2학기는 안 들어가요. 3학년 2학기는 재수를 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학생부를 종합평가해서 선발하는 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학생들이 5학기 동안에 선생님들 50명을 만나요. 50명을. 그럼 50명의 선생님이 500자를 기술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게 합쳐서 25,000자예요. 어마어마한 글자 수입니다. 그리고 50명의 교사가 그 학생에 대한 평가예요. 만약에 우수하다라고 일관되게 평가한다면 그 학생 우수한 게 맞습니다. 교사 한두 명이 특별하게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50명의 교사가 평가한 자료를 다 읽게 되면 이 학생이 윤곽이 드러나요. 그래서 지금 교과 세특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면 입시를 제대로 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수상 경력 못 봐요. 보고 싶은데. 자율 동아리 정말 보고 싶은데 못 봐요. 진로 희망 뭔지 알고 싶은데 못 봐요. 독서 이 학생이 어떤 책을 읽어왔는지 알고 싶은데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바로 힌트를 드릴게요. 입학수정관이 보고 싶어하는 그 학생의 과정을 교과 세특에 녹여내세요. 교과 세특 안에 수상 경력에 해당될 만큼의 이 아이가 우수하다라는 것을 반영해야 돼요. 이 학생이 자율동아리에서 했던 활동을 교과 세특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 학생이 진로를 교과 세특에 반영시켜야 돼요. 이 학생의 독서 활동을 교과 세특에 반영시켜야 돼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저희 파인만하고는 그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대입 공정성 하반은 설명했으니까 빠르게 넘어갈게요. 수능 위주 40% 선발이에요. 고1 기준입니다. 지역균형 선발전은 10% 이상 공고했기 때문에 지금 학생부 교과전은 10%를 선발하고 있고요. 자소서 폐지됐습니다. 지금 자소서는 특목고에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소서는 특목고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영재고 가거나 아니면 외고, 국제고나 전국 자사고를 간다면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대학교 입시에서는 대입에서는 고1서부터 자소서가 폐지됐고요. 추천서는 진작에 폐지됐고요. 지금 고교정보 블라인드 확대가 작년부터 실시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학이 이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류 평가서부터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름은 다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지역은 알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인지.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고교 블라인드가 이제 서류 평가에 도입된 거 올해 첫 해거든요. 올해 첫 해 입시를 분석해 보면 고교 정보 블라인드를 실시했더니 특목고가 올라갔어요. 특목고가 왜요? 특목고는 블라인드에도 알아요. 얘가 특목고인지. 그러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블라인드라는 게 눈 가리고 뽑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특목고는 어때요? 이 학생이 특목고에서 교육을 받았구나. 그러면 어느 정도 검증됐겠구나. 이런 게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상위권 대학 선발 비율이 올라갔어요. 그럼 중요한 거가 이 고교정보 블라인드 때문에 그럼 손해본 학교가 있을까예요. 지금 이제 이 강남권을 제가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 강남권 같은 경우 제가 볼 때 그 지역 안에서 그 지역 내에서 아주 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가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죠. 아마 그 동탄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화성고나 뭐 화성고나 아니면 세마고라든지 아니면 병정고등학교 이런 학교는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는 학교고 뭐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죠. 강남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 이 학생이 강남 지역인지는 알아요. 하지만 그 지역 안에서 이제 상위권 대학을 많이 보내는 이제 명문고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거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유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상하셨겠지만 그 지역 내에서의 좀 상위권 고등학교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손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손해가 봤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가 이 전체적인 입시에서 손해를 본 걸까요? 그건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상위권이 모여있는 그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수능도 잘해요. 그러면 학교생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좀 제가 볼 때 좀 손해를 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현격하게 손해를 본 건 아니고요. 약간 손해를 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수능을 30%에서 40%로 10%를 더 선발하는 게 그 학교 입장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정성 강화 방안이 이후에 강남 나쁘지 않아요. 학종에서 약간 손해를 본 건 사실인데 수능에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는 아마 이 강남 또는 특목고가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역설이죠.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일이 좀 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수상경력 못 봅니다. 자율동아리 못 봐요. 독서 못 봐요. 진로 희망사항 볼 수가 없어요. 교과 세특이 중요하죠. 자, 생각해 봅시다.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독서, 진로 희망 등 교과 세특에 과연 이런 것들을 반영시킬 수 있을까? 중요합니다. 제가 팁을 드릴게요. 자율동아리가 지금 미반영이거든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세요. 자율동아리 활동을 하세요. 그 자율동아리를 어떤 자율동아리를 만들면 되냐? 자기 진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진로와 전 과목 교과를 연결시키세요. 학생들이 고2 되면 10과목을 배워요. 보통 일단 국영수, 과사, 한국사, 또 뭐 기술과정, 은미체 하면 10과목 나오거든요. 그 10과목 교과랑 자기의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로가. 자기 꿈과 진로를 10과목 교과랑 연결시키세요. 그 연결하는 자율동아리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자율동아리가 어떤 활동을 하냐? 제가 팁을 드리면 이거예요. 교과서에서 내 꿈 찾자. 전과목 교과서가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서 내 진로를 찾는 자율동아리를 만드세요. 그러면 이거는 진로 활동도 되지만 교과 활동도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의 그 진로형 교과 활동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학교에서 교과 활동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수행평가라든지 또는 세특 과제가 나오더라도 자기 진로랑 연결시켜서 제출하게 되면 이거는 거의 100% 반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입학사 정관이 보고 싶어 하는 진로라든지 아니면 우수성
그러니까 수상 경력을 딸 만큼의 우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과서 특에 반영할 수 있게끔 자율동아리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 뭐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은 제가 심화과정 시간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학생 학종입니까? 수능입니까? 자, 학종형 학생 제가 설명드려볼게요. 스타일이 소처럼 성실합니다. 아주 성실해요. 노력형이고요. 머리는 안 좋아도 돼요. 장점은 지구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사회성이에요. 왜 사회성이 중요하냐면 선생님하고의 스킨십이 중요해요. 자기가 했던 활동을 선생님이 관찰하고 수용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하고의 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성이 굉장히 필요해요. 적합한 시험 유형은 학교. 학교는 어떻죠? 내신은 시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시험 앞두고 한 2, 3주 전에 다 가르쳐줘요. 어디서 내겠다, 어디서 내겠다, 어디서 내겠다. 그때 졸고 있으면 됩니까? 학교에서 잔다. 이거 아니에요. 학종 아니에요. 학교에서 잔다, 우리 애가. 우리 애는 학교에서 자요. 이건 학종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 반듯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이 학종에 맞아요. 학교 생활을 굉장히 즐긴다. 그리고 자기 꿈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수능 스타일인지 한번 보세요. 수능은 여우처럼 영리합니다. 수능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순발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수능 문제가 그 문장의 어떤 논리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함정들을 많이 파놓는데 그 함정을 피해갈 만큼 영리해야 돼요. 영리해야 됩니다. 순발력, 집중력, 효율성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수능은. 수능은 틀리면 안 돼요. 보통 학원 좋아해요. 선행학습 좋아하고, 예, 아주 탁월한 학업 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 아이가? 둘 다다, 우리 아이가. 그러면 아이를 잘난 거거든요. 탁월하다. 그러면 둘 다 하세요. 복합형학습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학종부터 시키세요. 학종부터 시키다 보면 얘 학종 아니다라고 알 수 있어요. 그 학종을 언제부터 시켜야 됩니까? 학종을 언제부터 시켜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초등학교서부터 워밍업을 해야 돼요. 학종에 관심을 가지고서. 그러다가 언제 결단을 내려야 되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까지 보시고 1년에 그 학생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거 보시고 학종 아닌 것 같으면 고2, 고3 때는 수능에 집중해야 돼요. 수능에. 그래서 학종부터 먼저 시작을 하시고 그다음에 수능에 집중하는 게 좋고요. 만약 둘 다 아니면은 뭐죠? 둘 다 아닌 애도 많잖아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대부분 아니지 않나요? 그럼 수능 시켜야 돼요.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학생부 종합전형은 상위권 대학만 있어요. 수능은 다 뽑아요. 모든 대학이. 학종은 전부 상위권 대학이에요. 학종은 굉장히 성실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 평가다 보니까 이변이 없어요. 뽑힐 애가 뽑히는 거예요.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정신 차려도 될까요? 나중에 정신 차리면 될 수도 있죠. 그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학종은 이건 누적된 결과다 보니까 정신 못 차리면 안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정신 차릴 걸 생각하고 수능에 한번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학교 생활하고는 조금 안 맞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아이는 고등학교는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고등학교 선택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시는 지역에서 어느 고등학교로 가야지 적합한지를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수능형 학생이다. 그럼 쉽습니다. 어느 학교를 가야 되냐? 내신과 상관없잖아요. 정시 수능은 내신은 상관없어요. 서울대 빼고는. 서울대 빼고는 남은 내신 상관없어요. 내신 상관없으니까 어느 고등학교 가야 돼요. 그 지역에서 가장 빡세게 시키는 명문고를 보내면 됩니다. 그 지역에서. 리스트 있죠? 각 지역마다. 우리 아이가 수능형이다. 그럼 내신과 상관없으니까 그 지역에서 가장 열심히 시키는 고등학교 보내면 돼요. 대치동이죠, 주로. 대치동은 내신 상관없잖아요. 수능으로 가면 되잖아요. 이 40%를 해서 수능으로 의치대도 갈 수 있고요. 서울대만 약간 영향이 있어요.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수능으로 갈 수 있어요. 이게 극단적으로 발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고등학교 갈 필요 있나? 검정고시 봐요.
일부 학생이지만 지금 수능 응시자의 2에서 3%가 검정고시거든요. 그 학생들은 전략적으로 수능에 올인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학종형인 것 같다. 지금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동탄 지역 같은 경우는 학종으로 가야 되잖아요. 수능 경쟁력보다는 학종 경쟁력이 더 있는 지역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학종으로 갈 때는 고등학교 선택이 되게 중요합니다. 학종으로 갈 때는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됩니까? 제가 팁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그 고등학교 가서 2.4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고등학교를 가세요. 무슨 말이냐? 우리 학교가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가장 약한 고등학교 보내셔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잘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때 잘해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명문고를 보내셔도 돼요. 즉 학종형 학생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2.4등급 안에 들 수 있는 고등학교를 선택해서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중학교 때 우리 아이가 몇 등급 할지 궁금하시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중2, 중3 때는 이제 내신 등급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절대평가로 나오다 보니까 A, B, C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B 받더라도 조금 괜찮나 봐요. A 다음 B니까. 근데 B를 받으면 학종이 안 돼요. 학생부 종합적이 어려워져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1등급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1등급이 4%예요. 4%. 2등급이 11%까지 줘요. 3등급이 23%예요. 4등급이 40%예요. 그런데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중2, 중3 때 학교에서 요 알림이 들어가면 나와요. 알림이 찾아서 자기 중학교 찾아보면 과목별로 A등급 비율이 나오거든요. 대략적으로 30에서 40%를 A를 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학교가 30%를 A를 주는 학교가 있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 아이가 B를 받았어요. 30% 받기란 얘기잖아요. 그게 등급으로 따지면 몇 등급이에요? 4등급, 5등급이에요. 4등급, 5등급이면 학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학종형 학생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절부터 A등급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A등급도 이제 퀄리티 차이가 나요. 우선 1등급을 받고 싶은 학생은 기억하세요. 원점수 98 이상. 원점수로 98 이상 받을 정도로 완벽해야 1등급이 나와요. 그 다음에 2등급 받고 싶으면 95점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그리고 90점 이상이면 3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98, 95, 90점을 염두에 두시고 내신 관리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학종형 학생으로 내신을 잘 딸 수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학교 활동을 하면서 교과 세특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진로랑 교과를 연결시켜서 교과 세특을 작성하게 되면 조금 내신이 불리하더라도 이 수시 6군데 합격을 굉장히 상위권 학교를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수시 6군데를 쓰잖아요. 그 중에서는 그 2군데는 안전하게 쓰셔야 되고 나머지 4군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상위권 학교를 지원하는데 의외로 학종에서 교과 활동, 제가 말씀드린 교과 세특이 괜찮은 학생들이 의외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이 좀 상향 지원이나 과도 상향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에도 굉장히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교과 세특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요거 함께 내신 관리를 같이 병행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저희 합격 사례들은 이 심화 과정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요. 네, 합격 사례는 심화 과정에서 설명하겠습니다.